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죽음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겪게 될 죽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TV 속 드라마처럼 유언을 남기고 가족들 곁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영화 같은 장면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순간이 두렵고 끝내 전하지 못한 한마디가 마음에 남는다. 하지만 병원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곳, 바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거나 고통스럽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과정에 가깝죠.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임종, 한 달 전부터 하루 전까지의 과정과 죽음 직전 나타나는 신호 5가지, 그리고 호스피스 비용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후 현재 호스피스 병동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원식 교수입니다. 먼저 호스피스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비싼 중환자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큰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호스피스 병동 서비스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호스피스에 입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기암, 만성폐질환, 만성간경화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이 적극적인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통증이나 증상 관리가 필요한 기대 수명 6개월 이내의 환자들이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입원 초기 환자들의 대부분은 말도 잘하고 정신도 또렷하세요. 통증에서 해방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 이후에 점점 몸의 활력이 떨어지고 생리적인 수치가 낮아지며 천천히 임종의 상태를 맞이하는 거죠. 이때 우리 몸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평온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은 의사를 통해 확인받은 기대 수명 6개월 이내의 환자들만 이용이 가능하고 가격은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70%의 환자들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임종을 맞이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아직 정신이 또렷하다면 호스피스에 가겠다는 서류에 미리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에 가려면 환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정신이 온전하실 때 나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생각이 있다고 꼭 사전 동의서를 꼭 서명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인은 언제라도 무효화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호스피스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실제로 임종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리 호스피스 병동의 임종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맞이하는 임종의 과정과 환자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병원에선 임종의 과정을 임종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임종 전기입니다. 임종 전기는 대략적으로 임종 한 달 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환자분들은 아직 의식도 또렷하고 대화도 가능한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병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거나 마지막 외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몸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환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식욕 감소예요. 평소 잘 드시던 분도 갑자기 밥맛이 없다고 하시거나 한두 숟가락만 드시고 그만두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하나도 없는 분이 많아 명란이나 젓갈같이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으세요. 의학적인 통계로는 평소 식사량의 50%가 감소하는데 가족들은 이때 많이 당황하시기도 합니다. 좀 더 드셔야 힘이 나지 하면서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하시는데 이건 우리 몸이 작별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 몸은 이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아요. 소화기관이 천천히 멈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음식을 넣으면 오히려 환자분이 불편해하시고 구역질을 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들은 몸의 생리적인 변화에 민감해서 밥 한 번 잘못 먹으면 그날 하루가 환자분들에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가족분들께 말씀드려요. 지금 환자분이 배가 고프지 않은 건 몸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환자분이 원하는 식사를 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시라고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72세 남성분이셨는데 췌장암 말기로 호스피스에 오셨어요. 평소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이라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숟가락을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당신이랑 소풍 가서 먹었던 도시락이 너무 먹고 싶어요. 부인께서 그 말을 듣고 다음날 도시락을 4개나 싸와서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쓰던 도시락통에 싸왔어.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어요. 환자분은 환하게 웃으며 김밥 하나를 드셨어요. 그렇게 4개쯤 드신 후에 환자분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구역질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부인께서 황급히 대야를 바치셨지만 방금 드신 음식이 그대로 나왔어요. 환자분은 숨을 헐떡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고생시켜서 미안해. 사실 아무 맛도 못 느끼겠고 목에서 넘어가지가 않아. 그런데 그냥 마지막으로 먹고 싶었어. 그 시절 사랑했던 우리 가족이랑 행복했던 우리 모습이 너무 보고 싶고 미친 듯이 그리워. 환자분은 숨을 헐떡이시며 힘들어 하셨죠. 부인께서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매일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시고 여보, 이거 당신이 좋아하던 건데 한 입만이라도 먹어봐 라고 애원하듯 말씀하셨죠. 그런데 환자분은 고개를 저으시면서 미안해, 정말 못 먹겠어 라고 하셨어요. 이후 두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솔직한 얘기를 오랜 시간 나누셨어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종기에 다다른 환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게 권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아주 조금이라도 드시게 해주는 거예요. 임전정기의 두 번째 특징은 수면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기부터 환자분들의 수면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8시간을 주무시던 분이 9시간, 10시간을 주무시게 되죠. 이때부터 길어진 수면 시간은 임종 말기가 되면 하루 20시간 이상을 주무시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아끼고 생명활동에 사용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마치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처럼 말이죠. 임전 전기의 세 번째 특징은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예요. 충분한 식사를 못하는 임종기의 환자는 심각한 체중 손실을 보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지만 생명활동을 위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단단한 근육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얼굴이 야위고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뼈가 도드라져 보이기까지 하죠. 가족분들이 이 모습을 보시면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몸은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대신 꼭 필요한 기관, 심장과 뇌에만 에너지를 보내는 거죠. 이 시기에 환자분들은 아직 대화가 가능하세요. 의식도 또렷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고 싶었던 말,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많은 가족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세요. 환자가 아직 정신이 또렷하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정작 중요한 말을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항상 가족분들께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세요. 내일을 기약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설명드릴 임종중기는 사망으로부터 대략 2주 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환자분의 의식 상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임종중기의 첫 번째 특징은 의식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선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망은 인지적인 장애로 치매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환자분들은 지금이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딘지 물어보면 헷갈려 하시는 게 대부분이고 때때로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 내 앞에 있다거나 어렸을 적 기억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기도 해요. 제가 만났던 87세 폐암 말기의 여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사님은 처음 호스피스 병동에 오셨을 때만 해도 말도 또렷했고 유머 감각도 있으셨어요. 내일 아침이면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네. 이대로 밖에 나가면 좋겠다며 저를 향해 웃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평소엔 말도 또렷하고 저에게 항상 인사해 주시던 밝은 여사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선망 증세를 겪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병실에 들어왔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인사해요. 우리 엄마예요. 막내딸 아프다고 엄마가 보러 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어머니는 한국전쟁의 피랑길에서 헤어진 뒤로 다시 만나지 못한 분이었다는 걸요. 선망 증상 속에서 마침내 여사님은 그리운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는 걸요. 임종을 앞둔 환자의 60% 이상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요. 의학적 용어론 임종 전 환각이라고 부르는데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심장 기능이 약해져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산소가 부족해진 뇌는 의식을 부여잡기 위해 평상시에 100배가 넘는 도파민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마취당할 때 느끼는 꿈 같은 환각과 환청이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거예요.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부분처럼 말이죠. 이때 많은 가족분들은 당황하고 무서워하면서 환자의 말을 부정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 환자가 편안한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두세요. 환자를 지지해 주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걸 말씀드리고 조금 더 대화해 보세요. 이 순간이 우리가 기억하는 환자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임종 중기의 두 번째 변화는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환자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약해져요. 하루에 한 번 또는 그보다 더 적게 소변을 보시게 돼요.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을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의식을 더 흐려지게 만들어요. 마치 몸이 스스로 마취제를 만드는 것처럼요. 임종 중기 세 번째 변화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의 말단 부위인 손발이 차갑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해요. 이건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몸은 이제 심장과 뇌 같은 핵심 장기에만 피를 보내고 팔다리는 포기하는 거죠. 가족분들이 환자의 손을 잡았을 때 차갑게 느껴지는 건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환자분이 추위를 느낀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감각 자체가 둔해지거든요. 저는 이 시기에 가족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부터는 환자분이 우리 말을 듣고 반응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청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에요. 그러니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듣고 계실 거라고요. 지금부턴 임종 후기에 대한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적으로는 대략 임종 5일에서 2일 전을 뜻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환자분 의식은 거의 없어요. 하루 8시간이던 수면 시간은 이제 20시간이 넘어갑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주무시고 계시며 어떤 음식도 넘길 수 없어요. 대화는 불가능에 가깝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시기가 되면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고 보호자분들이 걱정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바로 체인스톡 호흡이에요. 체인스톡 호흡이란 호흡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걸 말해요. 숨을 깊고 빠르게 쉬다가 점점 얕아지고 그러다 완전히 멈춰요. 10초, 20초, 때로는 30초 동안 숨을 안 쉬세요. 그러다 갑자기 다시 크게 숨을 들이쉬며 호흡이 재개되는 거죠. 처음 이 호흡을 보시는 가족분들은 정말 놀라세요. 숨이 멈췄다가 다시 쉬고 또 멈췄다가 쉬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건 아닌지 매번 긴장하시거든요. 또한 가래나 이물질이 환자의 호흡기에 쌓여 불편한 소리를 만들어요. 처음 이 소리를 듣는 분들은 숨 넘어가는 소리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호스피스에 오신 가족분들에겐 이 상황을 미리 설명드려요. 지금 아버님이 내시는 소리는 불편해서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임종 말기에 뇌 중추 기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호흡이다. 그리고 지금 의식 자체가 없으시고 호스피스 병동의 진통제 때문에 고통을 느끼시지 않는 매우 편안한 상태이다. 그러니 우리는 인위적으로 무언가 하지 말고 환자를 바라보고 축복해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환자분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뇌 통증 감지 기능이 사라지고 설령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건 자연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 같은 거예요. 떠나는 순간만큼은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임종 후기의 두 번째 변화는 피부에 얼룩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자반이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이 거의 멈추면서 피부 아래 혈액이 고여서 생기는 거예요. 주로 등이나 엉덩이, 발 뒤꿈치처럼 몸무게가 눌리는 부위에 보라색이나 붉은색 얼룩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환자의 청각만은 끝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환자분이 눈도 못 뜨시고 말씀도 못 하시고 반응도 거의 없으세요. 하지만 귀는 듣고 있어요. 캐나다 브리티시 대학교 연구팀이 호스피스 환자들의 뇌파를 측정했는데 의식이 없는 임종 직전 환자들도 소리의 반응은 건강한 사람들과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아무리 반응이 없어 보여도 환자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러니 손을 잡아드리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세요. 사랑한다. 고마웠다.
또 만나자. 그런 말들을 해주세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장면 중 하나가 있어요. 68세 여성 환자분이 유방암 말기로 호스피스에 계셨어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딸이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지연이야. 엄마가 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환자분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고 미세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딸은 그걸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려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말은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별의 순간인 임종 말기의 특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임종 말기는 사망 2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를 말해요. 이 시기가 되면 몸의 모든 기능이 거의 멈춰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동공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환자분의 눈을 보면 동공이 점점 커져요. 빛에 대한 반응도 거의 없어지고요. 이건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근육이 완전히 이완돼요. 턱이 벌어지고 입이 벌어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모든 긴장이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호흡이 정말 느려져요. 한번 숨 쉬고 10초, 20초, 30초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쉬고 이렇게 호흡 간격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마지막 호흡을 하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으세요. 제가 수없이 지켜본 임종의 순간은 대부분 이렇게 고요해요. 드라마처럼 갑자기 숨이 턱 막히거나 몸부림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조용히 마치 잠드는 것처럼 숨이 멈추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91세 할아버지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호스피스에 오셨어요. 자녀분들이 5명이나 되셨고 다들 모여서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계셨죠. 할아버지의 호흡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숨을 한번 쉬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가족들은 숨죽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죠. 미국에서 뒤늦게 도착한 큰아들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다 왔어요. 이제 편히 가셔도 돼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병실은 고요했어요. 누군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오히려 모두가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도 멈춰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보고 시간을 기록했어요. 오후 3시 27분 사망을 확인합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평온함,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둘째 딸이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편안하게 가신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아버님은 전혀 괴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하셨어요. 실제로 임종의 순간은 이렇게 평온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우리 몸이 이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통증 감각도 불안감도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죠. 마치 깊은 마취 상태처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족분들께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분은 지금 전혀 괴롭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장 평온한 상태예요. 사망 후 한두 시간은 가족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임종을 맞이한 환자의 얼굴은 근육이 긴장을 멈추고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변해요. 턱이 벌어지고 눈꺼풀이 살짝 열리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경지되어 있던 근육들이 이완되며 환자분의 표정은 정말로 평온해 보여요. 많은 가족분들이 병원 생활을 하실 때보다 더 편안한 표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죽음 이후의 얼굴은 고통의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것처럼 부드럽고 고요한 표정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순간을 지켜볼 때마다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완성일지도 모른다고요. 평생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침내 쉴 수 있게 된 순간이라고요. 가족분들은 이 시간 동안 환자분 곁에 머물러요. 손을 잡기도 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삭이기도 해요. 저는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요. 이건 가족들만의 시간이거든요. 의료진이 끼어들 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쯤 지나면 장례 절차를 안내드려요. 영안실로 모실 준비를 하고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5년간 호스피스에서 일하며 깨달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난 15년 동안 수천 명의 마지막을 지켜봤고,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평생 가면을 쓰고 살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엔 진짜 자기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던 일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닌 사람에 대한 후회였어요.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수천억짜리 회사의 회장님과 청소일을 하시던 할머니도 있었어요. 두 분이 살아온 삶의 방향을 달랐지만 후회하는 모습은 똑같았죠. 사랑하는 자식들과 밥 한 번 더 먹을 걸,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할 걸, 그때 혼내지 말 걸,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건 사람과 함께 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종 직전 사람들은 이 5가지를 가장 후회한다고 해요. 첫 번째,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하세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알겠지, 느끼겠지 하고 미뤘던 말들이 가장 후회로 남아요. 두 번째,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오래된 앙금, 풀지 못한 관계, 그게 가장 무겁게 남아요. 작은 자존심 때문에 놓쳐버린 관계들을 후회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세요. 여행 가고 싶었는데, 배우고 싶었는데, 시작하고 싶었는데, 나중에라는 말이 결국 영원히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내 삶을 살 걸.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 그걸 쫓다가 정작 자기가 원하는 삶은 살지 못했다고 하세요. 다섯 번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일 때문에 바빠서 피곤해서 미뤘던 시간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오늘 이것 하나만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 죽음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는 걸요. 죽는 순간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게 무엇이고 자식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외면하면 남은 삶의 목표도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유언을 적어보세요. 내가 죽으면 읽어라 하고 남길 편지처럼 말이에요. 이걸 적고 나면 남은 삶이 의미 있고 앞으로의 목표가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지를 남기실 건가요? 사랑한다, 건강하게 살아라, 아니면 돈 얘기, 재산 얘기를 하실 건가요? 호스피스에서 환자분들이 편지 쓸 때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처음엔 다들 펜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세요. 뭘 써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80년, 90년을 살았는데 자식한테 남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아버지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편지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보며 참 많은 걸 배웠다. 내가 너희를 키운 줄만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건 너희였더라. 젊은 시절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치킨 한 마리를 포장해 가면 문 앞에서 행복해하는 너희 모습이 내 마음속엔 가장 행복한 기억이다. 그땐 몰랐다. 그게 이렇게 그리운 순간이 될 줄을.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단 하나다. 사람은 돈보다 시간을 남겨야 한다. 시간이 있어야 사랑도 남고 대화도 남고 웃음도 남는다. 가까운 사람과 밥 함께 하는 그 평범한 시간이 나중엔 인생에서 제일 값진 순간이 된다. 나는 너희가 바쁘게 사는 게 늘 대견했지만 한편으론 밥상 앞에 앉아있는 얼굴을 자주 못 본 게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부탁한다.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봐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얼굴을 자주 봐라. 나는 멀리 가지 않는다. 너희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조금씩 살아갈 거다. 사람은 결국 사랑한 만큼만 남는다. 아프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라. 이 편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지금 적는 유언장은 자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죠. 편지를 쓰다 보면 자기 삶이 보여요.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뭘 후회하는지, 뭘 남기고 싶은지,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었구나. 편지에 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본 모습이에요. 돈, 직함, 남들 눈치 다 벗어던지고 남은
진짜 당신의 모습이요.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예요. 당신은 지금 그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편지 속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나요? 만약 아니라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편지는 죽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서 실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장례식장에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결국 관계의 크기만큼 기억된다는 거예요. 명함에 적힌 직함은 관 속으로 못 들어가요. 통장 잔고도 함께 묻히지 않아요. 남는 건 기억뿐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고 계세요. 제가 호스피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사는 게 달라지거든요. 평생 다녀온 회사에 사표를 내고 미뤄뒀던 곳으로 여행을 가요. 연락을 끊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사과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살까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의 6개월이 그 전에 60년보다 진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매 순간이 소중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시한부예요.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 결국 다 죽어요. 내일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다음 달 심장마비 올 수도 있어요. 차이는 하나예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사는 방식이 바뀌어요. 모르면 미루며 살아요. 당신은 지금 미루고 있는 게 뭔가요? 부모님께 전화, 친구와의 약속, 하고 싶었던 일, 나중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중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분은 남은 3개월 동안 평생 하고 싶었던 걸 다 하셨어요. 예, 손주들이랑 매일 놀고, 바다 보러 가고, 옛날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6개월 시한부 선고 없이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럼 우리 행동은 자동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죽으면 뭐가 남을까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손주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돈은 쓰면 없어져요. 집은 팔면 남의 거예요. 하지만 손주들 기억 속엔 영원히 남아요. 호스피스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날 초등학생 손주가 조문객들 앞에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슬플 때마다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냄새가 좋았어요. 할머니 품이 제일 따뜻했어요. 그 아이는 평생 할머니를 기억할 거예요. 돈을 얼마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품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반대로 재산을 많이 남긴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하지만 손주들은 할아버지 얼굴을 잘 기억 못했어요. 평생 바빠서 같이 시간을 못 보냈거든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명절에만 봤는데 무서우셨어요. 유산은 남겼지만 추억은 못 남긴 거예요. 여러분은 자손들에게 돈 많이 남겨주신 분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언제나 나를 믿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던 따뜻한 분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지금 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가족들이 당신의 물건을 정리할 거예요. 서랍 속 물건들, 옷장 속 옷들, 휴대폰 속 사진들. 그게 당신이 남긴 흔적의 전부예요. 어떤 분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쓴 편지, 친구들이 쓴 엽서, 평생 소중히 간직한 거죠. 가족들이 그걸 보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이걸 다 간직하셨구나. 어떤 분은 휴대폰에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 관련 서류만 가득했죠. 가족들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일만 하셨구나. 여러분의 휴대폰엔 뭐가 있나요? 우리의 서랍엔 뭐가 있나요? 그게 당신의 인생이에요. 15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을 봤는데 단 한 분만 후회 없이 떠나셨어요. 그분은 평범한 분이었어요. 특별한 직업도 없었고 돈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일기를 쓰셨대요. 오늘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오늘 아들과 산책했다. 오늘 이웃에게 반찬을 나눴다. 거창한 거 하나 없었어요. 그냥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대로 살아서 다행이야. 후회 없어. 할 건 다 했어.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작 할 거라고 떠나는데 그분은 다행이야 하고 떠난 거예요. 그분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매일 실천한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사랑 표현하고 매일 작은 선행하고 그게 쌓여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배웠어요. 인생은 큰 결정 몇 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걸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나 안 하나, 오늘 자식 안아주나 안 주나, 오늘 감사하다고 말하나 안 하나,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장례식을 만들어요. 진짜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을 만들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 거예요. 저는 호스피스 의사로 15년을 일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냐고. 힘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의 죽음을 매일 보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일을 포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죽음 속에서 항상 배우고 삶을 돌아보고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환자분들이 진작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아내를 안아줘요. 주말엔 아이들이랑 놀아줘요.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께 전화해요.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바쁘고, 저도 힘들고, 저도 가끔 미뤄요. 하지만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계속 상기시키게 돼요.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눕는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제가 호스피스 의사를 계속하는 이유예요. 죽음을 공부하면서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죽음을 공부하세요. 그럼 삶이 선명해져요. 중요한 게 뭔지 보여요. 지금 뭘 해야 할지 알게 돼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일은 약속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죠. 전화 한 통, 안아주기 한 번,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당신의 유산이 돼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